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평에서 ESG 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텍소노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텍소노미라는 참 생소한 이 단어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텍소노미는 어원적으로 보면 분류하다라는 말과 법, 과학이라는 말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이제 분류 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ESG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분류 체계라는 좀 복잡하고 야릇한 단어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텍소노미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ESG의 E에 해당하는 이제 environmental 텍소노미라고도 하고요, 그린 텍소노미라고도 한국에서는 얘기하는데 환경과 관련된 텍소노미가 있고요. 그리고 ESG의 이제 S에 사회와 관계된 소셜 텍소노미가 있습니다. 그린 텍소노미는 이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를 분류하는 것을 말하고요. 소셜 텍소노미는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 분류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녹색 에너지가 아닌 것은? 맞추기 쉽도록 보통 우리가 익숙한 사지선다형으로 제가 질문을 냈는데요. 정답을 한번 골라보시죠. 우선 석탄 화력이 녹색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것은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LNG는 어떨까요? 원자력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아마 이 답을 딱 보고 우선 석탄 화력을 고르신 분이 많을 텐데 태양광은 확실히 답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LNG와 원자력은 녹색 에너지인지 아닌지 이제 의아해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EU에서 진행하고 있는 텍소노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K-텍소노미에서도 그렇고 이 LNG, 가스가 녹색 에너지에 해당하느냐 혹은 원자력이 녹색 에너지에 해당하느냐에 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은 항상 녹색 에너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진은 어느 이제 산림을 벌채해서 태양광 발전 패널을 깐 어느 발전소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산림을 파괴해서 태양광 발전을 한 이 발전 사업은, 이 경제 활동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바로 분류 체계 텍소노미입니다. 텍소노미는 우선 EU에서, 유럽연합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은 이른바 기후와 관련된 아젠다를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일정을 쭉 제가 이제 나열해 드렸는데요. 2015년이 굉장히 ESG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해죠. 우선 유엔에서 SDGs,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채택했고요. 또 같은 해에 파리 협약,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파리 기후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두 상징적인 사건은 ESG의 기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유럽에서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지속 가능 금융 행동 계획을 발표합니다. 지속 가능한 금융을 위한 액션 플랜인데요. 결국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본시장에 돈이 흘러들어가야 한다라는 목표하에 그런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액션 플랜을 만들었고, 그 액션 플랜 중 하나가 바로 텍소노미였습니다. 이런 액션 플랜을 기초로 유럽은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EU 그린딜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규범하기 위해서 기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작동시키는 여러 가지 기제 중에 하나로 첫 번째 텍소노미가 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텍소노미 레귤레이션, 텍소노미 규정을 입법화했고요. 올해 7월에는 소셜 텍소노미 드래프트에 불과한데요. 아직 초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EU에서 시작된 텍소노미는 실은 EU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는 텍소노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텍소노미는 2013년에 만들어진 기후채권 이니셔티브, CBI라고 하고 있는데요. 기후채권 이니셔티브가 만든 기후채권 텍소노미입니다. 결국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그린 본드 혹은 기후 클라이밋 본드를 전 세계에서 발행하도록 이제 독려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클라이밋 본드가 과연 뭐냐? 어떤 사업에 이제 물 위해서 본드가 발행되었을 때 이것을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관해서 텍소노미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후에 ISO에서도 녹색 융자 텍소노미를 만들었습니다. 가까운 중국에서도 녹색 채권 프로젝트 목록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2015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2020년에 전환금융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K-텍소노미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9월경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의견 수렴이 늦어지고 논쟁이 가열화되면서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텍소노미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이거는 이제 월드뱅크에서 만든 이제 텍소노미의 용도인데요. 이렇게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감독기관, 투자자, 그리고 이런 그린본드의 발행자, 그리고 정책 당국, 그 밖에 뭐 표준기관, 공시기관 이런 다양한 플레이어들한테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여질 것이라고 굉장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텍소노미는 제가 분류체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인가를 분류하고 정의하는 것인데요. 그 정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용도 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녹색 금융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녹색 금융과 녹색 투자에 그야말로 이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자본이 이런 그린 본드랄지 아니면 그린 론이랄지 대출이랄지 아니면 보증 그리고 투자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어떤 곳에 투자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활동을 과연 그린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이 텍소노미의 근거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용도로 중요한 것은 그린 워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뭔가 녹색 활동을 한다고 홍보하지만 때때로 그 녹색 활동이 실은 녹색 활동이 아닌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 기준을 그린 워싱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을 텍소노미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그린 텍소노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U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EU의 텍소노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지속가능 금융 프레임이라는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표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작동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EU 텍소노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텍소노미가 있고, 두 번째는 디스클로저, 보고, 공시 체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SFDR, CSRD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뒤에 제가 잠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자신의 활동 내용을 ESG 관련된 활동 내용을 공시하도록 EU는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 공시에서 텍소노미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툴스 밑에는 벤치마크 레귤레이션이 있고 뭐 그린본드 관련된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결국 벤치마크 레귤레이션은 금융거래 지표에 관한 법규를 말하는데요. 금융거래 지표 중에 이렇게 EU 텍소노미가 반영이 되어서 결국 어떤 금융거래가 환경적인지를 이제 분류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텍소노미, 그 다음에 공시체계, 그리고 벤치마크 같은 어떤 툴을 통해서 EU 텍소노미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 한국어로 된 이 표를 참조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쪽 왼쪽에 있는 대기업 상장 기업들은 공시 의무를 부담합니다. ESG 관련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 그 공시의 내용 중에서 EU 텍소노미에서 규정된 어떤 이런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차지하는 비중, 그것에 기인한 매출액의 비중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시하는 규정을 EU에서는 CSRD라고 해서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이라는 것으로 입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 금융기관들, 금융자문사들로 하여금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입니다. SFD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금융기관들이 환경 또는 사회적 요소를 갖춘 상품을 이제 발행하고 투자하고 뭐 이렇게 설계하고 이제 실행을 할 텐데 그 상품이 실제로 환경 및 사회적 목표에 부합하는지 이를 텍소노미를 기준으로 이제 판별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공시를 함에 있어서 EU 텍소노미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텍소노미를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이 공시와 관련된 규정은 잠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CSRD라고 기업이 대상이 되는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이 바로 이런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ESG 관련된 공시 의무가 어떤 기업들에게 있는지 아시나요? 현재는 2조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한해서 ESG 중 G, 거버넌스에 관한 공시만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 의무는 확대될 예정입니다만은 이미 유럽은 ESG 전체에 대한 공시 의무를 기존에는 500인 이상 대기업에 부과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NFRD라고 비재무 보고 지침이라는 어떤 법규입니다. 근데 이 CSRD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로자 10인 미만, 연 매출액 70만 유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굉장히 광범위한 많은 기업들이 이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공시의 내용 중에 하나가 EU 텍소노미에 맞는 매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한편 금융기관에게 의무화되고 있는 이런 공시 규정을 보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뭐 온실가스, 탄소 발자국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이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EU의 그린 텍소노미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환경 목표, 6대 환경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대 판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6가지 환경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 완화, 두 번째는 기후변화 적응, 세 번째는 물 및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호, 네 번째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 다섯 번째는 오염의 방지와 관리, 여섯 번째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호입니다. 이 6개의 환경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은 뭐 이제는 많이 이야기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한마디로 기후변화 완화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 그런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기후변화 적응은 이미 일어난 기후변화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이것을 기후변화 적응이라고 합니다. 이 완화와 적응, 그리고 물, 어떤 자원순환, 그리고 오염, 생물 다양성, 이런 여러 가지 6가지 아젠다를 환경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목표를 중심으로 판단 조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옆에 얘기한 6가지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 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소한도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준수해야 된다는 요건입니다. 네 번째는 기술 선별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는 요건입니다. 이 판단 조건 4가지는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태양광 발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이니까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아까 산림을 막 벌채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지은 경우에 기후변화 완화라는 목표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물 다양성을 침해한다랄지 아니면은 산림을 파괴해서 이런 어떤 자원 순환에 이제 방해가 된다랄지 이런 이제 중대한 피해를 주었다라면 그건 태양광 발전이라 하더라도 판단 조건 두 번째 조건 때문에 EU 텍소노미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은 뭐 OECD 가이드라인이랄지 아니면 유엔의 인권 이행 지침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노동법을 위반해서 굉장히 저임금으로 뭐 한다랄지 아니면은 뭐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랄지 이런 경우에 이 세 번째 조건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런 테크니컬한 어떤 스크린 선별하는 기준인데요. 이 기준은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1일 날 1차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환경 목표와 4가지 판단 조건에 따라서 어느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활동인지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텍소노미에 의해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를 예시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뭐 복원하는 활동,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활동,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활동, 저탄소 제품을 만드는 활동, 이런 등등의 예가 이제 나와 있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느 기업이 이제 공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 EU 텍소노미를 적용하는 과정을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A라는 기업은 에너지 회사인데요. 25%는 석탄 발전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매출에. 나머지 25%는 이제 수력 발전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는 풍력 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아까 4가지 판단 조건이 있다고 했죠. 그게 이제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당한 기여라는 조건에서 보았을 때 석탄 발전은 기후변화 완화에나 적응이나 혹은 등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제외가 되겠죠. 자, 수력 발전은 지금 이 기술 선별 조건에 따르면 EU의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CO2 배출량이 100g 미만이어야 되는데 이 회사의 수력 발전 에너지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미만이라는 검증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력 발전도 EU 텍소노미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게 되겠죠. 마지막 풍력 발전은 상당한 기여에 해당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2단계로 중대한 피해가 없을 것, 최소 안전 기준을 준수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중대한 피해가 없다라는 거는 이 풍력 발전을 통해서 막 소음이 너무 센지 아니면 생물 다양성 등의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지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인데요. 만약 그런 것이 없다라면 2단계를 통과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 안전 기준 준수는 이렇게 듀딜리전스를 통해서 환경 또는 인권 영향 평가 실사를 통해서 유엔의 어떤 이런 인권 이행 지침이랄지 혹은 OECD 가이드라인이랄지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준수하는 것이 확인된다라면 최소 안전 기준수를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따라서 기술 심사 기준에 따라서 이 회사의 EU 텍소노미에 연계된 매출액은 50%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판단 기준을 통해서 A 기업은 이 3가지 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50%만이 EU 텍소노미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이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텍소노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이제 소셜 텍소노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는 최근에 이제 소셜 텍소노미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아까 환경 텍소노미에 비해서는 좀 약간 복잡하죠. 네, 환경은 과학에 기반해서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반면 사회라는 이슈는 그러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소셜 텍소노미의 구조에 대해서 EU는 이렇게 2가지 차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평적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수직적 차원입니다. 수평적 차원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지를 살피는 것이고요. 수직적 차원은 그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인류의 적정한 삶의 기준을 향상시키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기억하실 거는 수평적 차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이고 수직적 차원은
상품 서비스가 그런 삶의 기준을 향상시키는지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해관계자,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우선 노동자들도 있고 소비자들도 있고 고객이죠. 그다음에 지역사회도 있는데 이런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기업은 원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만으로 소셜 텍소노미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양질의 일자리, 예컨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랄지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랄지 아니면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 생활임금을 제공하는 어떤 하청회사를 만들었다랄지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이 수평적 차원의 소셜 텍소노미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직적 차원은 아까 제가 상품 서비스가 적정한 삶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접근권입니다. accessibility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해서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본적 경제 인프라에 대해서 접근권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필터링을 통해서 물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접근권을 개선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제 소셜 벤처 중에서 이누마라고 이제 가난한 나라의 학생들이 이 패드를 통해서 태양광 패널과 연결된 패드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굉장히 정말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고 기여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한 접근권을 개선하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기본적 경제 인프라, 교통, 통신, 에너지, 금융 뭐 이런 인프라에서의 접근권을 개선하는 것을 수직적 차원의 이제 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셜 텍소노미를 두 차원으로 나눈 이유는 자본의 흐름을 이해관계자 인권을 존중하는 활동으로 유도하고 또 소외받는 사람들의 기본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평적 차원, 아까 제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활동이라고 했죠. 이 수평적 차원은 모든 경제 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요. 따라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도 이 이해관계자 인권을 존중한다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준거는 UN GPS, 인권에 관한 이제 UN 규범이죠. 수직적 차원은 아까 제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접근권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특정한 분야의 경제활동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UN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되겠습니다. 소셜 텍소노미의 판단 조건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아까 EU 이제 그린 텍소노미와 유사합니다. 어떤 사회 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여 조건은 수직적 차원, 아까 삶의 조건을 얘기했죠.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은 수평적 차원, 인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라고 EU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텍소노미는 아직 초안 상태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그린 텍소노미와 소셜 텍소노미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린 텍소노미에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것과 소셜 텍소노미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해석할지 이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셜 텍소노미를 얘기하면서 또 앞에서 그린 텍소노미를 얘기하면서도 유엔이 2015년에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17가지가 있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인권 규범을 말씀드렸는데 OECD 가이드라인이랄지 아까 UN GPS가 이제 UN 가이딩 프린시플스인데요. 인권에 관한 UN의 규범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린 텍소노미에서도 이제 사회적 안전장치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소셜 텍소노미에서도 수평적, 수직적 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의 텍소노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금융위원회가 이제 이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딴 건데요. 우리도 이제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본의 흐름을 이렇게 그린 뉴딜이나 이렇게 녹색 산업으로 이제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녹색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심지어는 이렇게 법률도 만들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녹색 분류 체계의 근거를 만들기도 했고요. 열심히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자력이 여기 해당할 것이냐 아니면 LNG 같은 이제 가스가 해당할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한 논란이 많아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텍소노미는 그린 텍소노미는 과학에 기반한 것이고 소셜 텍소노미는 규범에 기반한 것이다라고 이유에서는 이렇게 크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둘 다 그러나 어떤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많은 논의와 논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활동이 ESG에 부합하는 활동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분류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이 바로 텍소노미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비즈니스가 환경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텍소노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